지금부터 말하는 세 가지 특징 중 단 하나라도 당신의 아파트에 해당된다면 10년 후 그 집은 팔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값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겠다는 사람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 절대 사면 안 되는 아파트. 그리고 반대로 끝까지 살아남을 아파트의 조건까지 데이터로 전부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집을 사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명확해질 겁니다. 팩트랩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딱 하나의 원칙만 머리에 새겨두세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오르는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디가 더 오를까? 그것만 봤습니다. 그럴만 했습니다. 인구가 늘고 경제가 커지던 시대에는 어떤 집을 사도 결국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는 질문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중요한 건 오르는 집이 아니라 내가 팔고 싶을 때 팔리는 집입니다. 집은 사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팔거나 자식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때 사줄 사람이 없다면 그 집의 가격은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호가는 있는데 거래는 없는 집, 장부상으로는 몇 척이지만 실제로는 한 푼도 손에 쥘 수 없는 집,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한국의 합계 출생률은 0.72입니다. 역사상 어떤 나라도 이 숫자에서 회복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가 집을 살 나이가 되는 20, 30년 후 집을 사줄 사람의 수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미 전국의 빈집은 150만 채를 넘었고 이 숫자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속도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먼저 이 길을 걸었습니다. 지방의 집은 공짜로 줘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본에는 빈집을 무료로 나눠주는 빈집은행이라는 제도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서도 도쿄만은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사람이 모이는 곳만 버틴다는 뜻입니다. 한국도 똑같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모든 집이 똑같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살아남는 집과 사라지는 집으로 갈립니다. 그러니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또는 사려는 바로 그 아파트의 미래입니다. 그럼 어떤 아파트가 가장 위험할까요? 핵심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아파트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이걸 확인하지 않습니다. 교통이 어떤지, 학군이 어떤지는 꼼꼼히 보면서 정작 그 지역에 10년 후 사람이 남아있을지는 보지 않습니다. 집값을 결정하는 건 결국 수요, 즉 그 동네에 살려는 사람의 수입니다. 지역의 인구가 줄면 빈집이 늘고 상권이 무너지고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던 사람들마저 떠나고 수요는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전형적인 악순환입니다. 한번 인구가 빠지기 시작한 지역은 어지간한 호재로는 그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방도시는 인구가 정점 대비 반토막이 났고 집값은 10년 전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확인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를 검색하세요. 거기서 내가 사려는 아파트가 있는 시, 군, 구의 인구가 지금부터 10년, 20년 후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특히 핵심 수요층인 20대에서 40대 인구가 늘어나는지를 꼭 보세요. 집을 실제로 사는 건 이 연령대입니다. 인구가 늘거나 유지되는 지역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뚜렷하게 줄어드는 지역이라면 그 아파트는 장기 보유 자체가 위험합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 그리고 의외로 수도권 외곽의 일부 지역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도권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인구가 빠지는 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지역입니다. 첫 번째가 수요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는 공급의 문제입니다. 수요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공급이 단기간에 폭발하면 가격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이건 인구와 상관없이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물건이 넘치면 값은 내려갑니다. 특히 이 3년 안에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지역을 조심해야 합니다. 새 아파트 수천 세대가 한꺼번에 입주하면 가장 먼저 전세 시장이 무너집니다.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구하려고 전세금을 낮추기 시작하고 전세가가 떨어지면 매매가를 받쳐주던 힘도 사라집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은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역전세 위기에 몰리기도 합니다. 결국 전세가가 무너지면 매매가도 시차를 두고 따라 내려옵니다. 우리는 이걸 입주 폭탄이라고 부릅니다. 확인법.
그 지역의 향후 분양 예정 물량과 입주 예정 물량을 미리 찾아보세요.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옆 동네, 인접 지역의 입주 물량까지 봐야 합니다. 바로 옆에 새 아파트가 쏟아지면 내 집도 영향을 받습니다. 내 아파트 주변에 새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면 그건 동네가 좋아진다는 호재가 아니라 내 집값을 누를 경쟁자가 늘어난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대수가 적은 나홀로 아파트와 소규모 단지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그러나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세대수가 적으면 거래 자체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1년에 매매가 한두 건뿐인 단지도 많습니다. 내가 팔고 싶을 때 사줄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걸 유동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집을 팔아야 하는데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안 팔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게다가 소규모 단지는 세대당 관리비가 비싸고 커뮤니티 시설도 거의 없습니다. 헬스장, 도서관, 돌봄시설, 카페 같은 건 보통 수백 세대 이상 대단지에나 들어갑니다. 인구가 줄어들수록 사람들은 더 좋고 더 편한 대단지로 몰립니다. 선택지가 줄면 더 좋은 곳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넓고 작은 단지부터 가장 먼저 외면받습니다. 기준이 궁금하실 겁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보통 500세대 미만, 특히 100세대 안팎의 나홀로 단지는 유동성 위험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확인법. 부동산 앱에서 그 단지의 최근 1년, 2년 실거래 건수를 직접 세어보세요. 거래가 거의 없다면 그게 바로 경고 신호입니다. 여기에 위험을 더 키우는 요소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일자리입니다. 주변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으면 사람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통입니다. 지하철과 관격 교통망에서 멀수록 인구가 빠질 때 가장 먼저 소외됩니다. 학군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30, 40대는 학군을 따라 움직입니다. 학교가 사라지는 동네는 이 핵심 수요층을 잃습니다. 그리고 노후도입니다.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어중간한 구축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기서 많이 묻는 질문 하나. 그럼 신축이면 무조건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인구가 빠지는 지역의 신축은 처음엔 반짝하지만 입주가 끝나면 받쳐줄 수요가 없어 더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재건축만 기다리면 되지 않냐고요? 인구가 주는 지역의 재건축은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영원히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인구가 빠지고 공급이 넘치고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당돼도 위험하지만 두 개, 세 개가 겹치면 위험은 곱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100세대짜리 구축 아파트. 이건 사실상 최악의 조합입니다. 이런 집은 오늘 사는 순간 이미 손해를 떠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끝까지 살아남는 아파트는 어떤 곳일까요? 네 가지 조건입니다. 첫째, 인구가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둘째, 추가로 지을 땅이 부족해 공급이 제한적인 곳입니다. 셋째,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대단지입니다. 넷째, 안정적인 일자리와 교통망이 가까운 곳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갖춘 곳은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도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도쿄가 살아남은 이유와 정확히 같습니다. 물론 실거주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내가 평생 살 집이라면 가격보다 삶의 질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집을 자산으로 보유하거나 언젠가 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기준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집을 보러 가기 전에 딱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첫째,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서 그 지역의 10년, 20년 인구 추이를 확인하세요. 특히 청년 인구입니다. 둘째, 그 지역과 인접 지역의 앞으로 3년간 입주 예정 물량을 확인하세요. 셋째, 그 단지의 세대수와 규모, 그리고 최근 실거래 건수를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를 통과하지 못하는 집은 오를 집이 아니라 나중에 못 파는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셋을 모두 통과한다면 인구 감소 시대에도 비교적 안심할 수 있는 집입니다. 집은 우리 대부분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거래입니다. 한 번 사면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수억 원짜리 결정을 분위기나 광고에 휩쓸려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사기 전에 파는 순간을 먼저 상상해 보세요. 10년 후, 20년 후 이 집을 사줄 사람이 있을까?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좋은 선택입니다. 반대로 그 질문이 망설여진다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의 부동산은 오르는 게임이 아니라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당신의 집은 팔 수 있는 집입니까?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집을 고민하는 주변 분께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데이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